복지 그딴 게 무슨 소용인가요? 더 이상 제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없어요. 한 어머니의 고백에 유럽 정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미래를 찾아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산업 및 불법 약물 허용할 정도의 자유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왜 유럽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떠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암스테르담을 떠나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한 한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틴입니다. 40살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아내 소피아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엠마 14세, 리사 12살, 안나 9살, 그리고 막내 미아가 6살입니다.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의료진 가족으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소피아가 아이들과 함께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마르틴, 엠마가 이상해.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 지금 구급차 불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제 딸이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야? 숨은 쉬고 있는데 깨우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 구급차가 금방 올 거야. 제가 근무하는 바로 그 응급실로 제 딸이 실려올 예정이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엠마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이게 선생님 따님이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충돌했습니다. 엠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1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의 혈액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농도로 보아 처음 접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행히 다른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달려와 결과지를 보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엠마가? 엠마는 새벽 내 시경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마디가 아빠, 미안해요 였습니다. 엠마야, 괜찮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엠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언니들이 주는 거라고 해서, 한 번만 해보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거절하면 왕따 당할까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매일 치료하는 10대 환자들, 약물로 인해 실려오는 그 아이들이 바로 제 딸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료진으로서 10년간 다른 가족들의 아픔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르틴,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 특히 좋은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아침 엠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의료진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남의 아이는 치료할 수 있지만 제 아이는 예방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것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소피아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진 부부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의 아름다운 운하가 내려다보이는 빅토리아 양식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의료진 소득으로는 넉넉한 편이었고 내 딸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김나지움이라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화학을 좋아해서 저처럼 의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엠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리사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안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축구 클럽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막내 미아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깜찍한 아이였습니다. 언니들을 따라다니며 장난치는 모습이 집안 분위기를 늘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간호사 출신답게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절한 운동까지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철학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아,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 우리는 너희를 믿어.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암스테르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운하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의료진으로서의 저희 부부는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는 늘 건강 관련 상담을 맡았고 동네 의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가정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우리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라는 직업적 자부심,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신뢰,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엠마가 응급실에 실려온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의사로서 다른 가족들의 비극을 수없이 목격했으면서도 정작 제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저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엠마가 의식을 되찾은 후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라고만 말했지만 의료진인 저희 부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엠마야, 아빠는 의사야.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엠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엠마가 다니는 김나지움은 암스테르담에서도 명문으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의료진, 변호사, 교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몇 달 전부터 고학년 언니들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식이었는데 엠마의 말에 따르면 17세에서 18세 정도의 고학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급생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언니들이 말하길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게 합법이니까 미리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대학 가면 어차피 다 하게 될 거라고. 소피아가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몰랐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교육청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비단 엠마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반에서만 벌써 5명 정도가 경험했어요.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부모님들께 말하면 큰일 날까 봐서요. 저는 엠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거절하지 못했니? 거절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이사 딸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나라고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의료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딸에게 압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아빠가 의사라는 건 너를 더 보호하기 위한 거야. 알아요, 아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엠마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언니들이 학교 뒤편 공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우리 그룹에 끼워줄 수 있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은 안 났니? 났어요. 하지만 언니들이 부모님께 말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 어차피 네덜란드에서는 문제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의료진으로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사자가 되니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엠마, 그 언니들 이름 알고 있니? 알긴 하는데 아빠,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들이 오히려 문제 제기를 두려워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저는 응급실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엠마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10여 명은 실려왔었습니다. 그때는 요즘 아이들이 참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청소년기의 실험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단순한 호기심 문제인가요? 네덜란드 교육 철학은 금지보다는 교육을 통한 예방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제 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엠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엠마 사건 이후 일주일, 저는 병원 의료진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꺼내봤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고민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르틴,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소아과 전문의인 얀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정말 충격이었지. 이어서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터 박사는 우리 딸 둘 다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 학교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더라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취과 전문의인 엘렌 박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의료진 자녀들만 따져봐도 20명 중 6명 정도는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각자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의료진 가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얀 박사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병원 간호사 한 분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더 심각한 일을 겪었어. 결국 전학을 보내야 했어. 왜 그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창피해서였을 거야. 의료진 가족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저는 점점 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 의료진 자녀들 중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은 아이들이 더 적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특히 10대 자녀를 둔 가정은 거의 다 경험이 있을 거야. 피터 박사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큰딸이 17세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계속 우울해했어.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 다행히 딸이 거절했지만 그 후로 왕따를 당했어.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했지. 엘렌 박사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15세 때 그런 일을 겪었어.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어.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 아들이 스스로 그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홈스쿨링으로 바꿨어. 그 후로는 괜찮아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의료진이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까? 얀 박사가 답했습니다. 아마 의료진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일 거야. 남의 아이는 치료할 수 있으면서 내 아이는 지키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피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날 모임 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소피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어떻게? 우리 병원 의료진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소피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의료진인 우리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사건이 일어난 지 2주일 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여동생 이사벨로부터였습니다. 이사벨은 제보다 2살 어린 간호사였는데 3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월 한두 번씩 화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벨아, 너한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저는 엠마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벨은 중간중간 어머나, 정말? 을 연발하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그게 정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야? 응. 그것도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에서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여기서는? 응.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만약 그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당장 큰 뉴스가 될 거야. 이사벨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떤데? 오빠, 여기 아이들이 주로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시험 성적이야. 그리고 어떤 대학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정말? 응. 우리 시어머니가 매일 걱정하시는 게 손자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손자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전교 10등 안에 들어.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한국 아이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드물어. 특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왜? 일단 선생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 만약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견되면 담당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해. 그리고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사벨은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오빠, 여기서는 아이들이 밤 10시에도 학원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혼자 집에 와.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안전사고지. 오빠가 말한 그런 건 거의 걱정 안 해. 정말? 응. 우리 남편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네덜란드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인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고. 한국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지금은 한국이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 자유롭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자유 말이야. 이사벨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오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 여기 외국인 엄마들 모임에 가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 어떤 이야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엄마들이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훨씬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특히 독일에서 온 엄마는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사벨아, 혹시 거기 의료 시스템은 어때? 오빠가 의사니까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야. 특히 예방의학 분야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외국인 의료진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 우리 남편 회사에 네덜란드에서 온 의사가 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그날 밤 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사벨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줬고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빠, 한번 와봐. 직접 보면 이해할 거야. 정말? 응. 특히 내 딸들을 데리고 와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통화를 끝내고 나서 소피아에게 이사벨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여보, 이사벨 말이 맞다면 한번 가볼까? 응. 적어도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단순한 여행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 가족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벨과의 통화 이후 저는 의료진으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감정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의학적 접근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의과대학 동기였던 김진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3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연락했어? 화상통화로 김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의학적 통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 박사, 한국의 청소년 건강 통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제가 엠마에게 일어난 일과 네덜란드의 현실을 설명하자 김 박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네덜란드가 그 정도야? 응. 생각보다 심각해. 그래서 다른 나라들 상황이 궁금해졌어. 김 박사는 즉석에서 한국의 통계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해당 물질 경험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야. 네덜란드의 10분의 1 수준이지. 정말?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교 내에서의 발생률이야. 한국은 거의 0에 가까워. 김 박사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한국 전체에서 학교 내 관련 사건이 몇 건 보고됐는지 알아? 15건이야. 전국에서 말이야. 네덜란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경험한 걸 보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김 박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일단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해.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완전히 달라.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전체가 비상상태에 들어가. 어떻게? 학교는 즉시 특별관리 대상이 되고 담당 교사들은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김 박사는 한국의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치료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어. 통계로 증명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였습니다. 그에게 각국의 청소년 건강 지표를 문의했습니다. 마르틴, 한국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야.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낮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야? 청소년 범죄율, 약물 사용률, 자살률 등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특히 학교 안전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야.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의료진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혹시 외국인 의료진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 물론이지. 특히 네덜란드 의료 경험이 있으면 환영받을 거야. 우리 병원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 일하고 있어. 언어 문제는? 대형 병원들은 국제화되어 있어서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해. 그리고 한국어는 생각보다 배우기 어렵지 않아. 김 박사는 구체적인 제안도 해줬습니다. 마르틴, 한번 와봐. 우리 병원에서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직접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소피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의학적으로 분석해봤는데 정말 놀라워. 어떻게? 한국은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 통계적으로 증명돼. 그럼 이사벨 말이 맞는 거네? 응.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객관적 판단과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3월 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의료진으로서의 현장 조사 목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네덜란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사벨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여동생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 언니, 애들아, 이모야, 내 딸들은 처음 보는 한국이 신기했는지 계속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이사벨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역과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 저것 좀 봐.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중고등학생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사벨이 설명해줬습니다. 오빠, 여기서는 저게 일상이야. 학원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가는 아이들 정말 많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아? 물론 걱정하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걱정은 거의 안 해. 주로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안전사고 정도지. 둘째 날, 김 박사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견학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여기가 우리 소아응급실이야. 김 박사가 안내한 소아응급실은 네덜란드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내원 사유가 뭐야? 주로 감기, 외상, 식중독 같은 일반적인 응급 상황들이야. 내가 걱정해서 말한 그런 사례는 정말 드물어. 실제로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여줬는데 약물 관련 소아 응급 환자는 전체의 0.1%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사회 시스템이야. 예방교육이 체계적이고 법적 처벌도 엄격하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 김 박사는 한국의 학교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가 상주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문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해. 예방교육은 매월 실시해.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어. 오후에는 이사벨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학부모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 손자분 키우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세요? 공부요. 요즘 애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에요. 다른 걱정은 없으세요? 글쎄요. 교통사고? 아니면 감기 걸까봐? 별다른 걱정은 없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매일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엠마와 리사가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를 견학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교감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나요? 주로 학업 스트레스나 언어 적응 문제 정도예요. 다른 심각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보안이나 안전 관리는 매우 엄격해요. 외부인 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학교를 둘러보니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애들아, 한국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어때? 엠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나쁜 걸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공부 이야기만 해요. 안나와 미아도 한국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와 저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아. 응. 이사벨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우리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알아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체류 5째 날, 저는 내 딸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애들아, 한국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네덜란드와 뭐가 다른 것 같아?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은 엠마였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자유롭다고? 네, 진짜 자유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자유요. 엠마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의미 깊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누가 나쁜 걸 권할까봐,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어제 이모랑 지하철 탔을 때도 아무도 우리한테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안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어제 만난 친구들은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한대요. 그게 좋아 보여? 응.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뭔가 목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 친구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막내 미아는 순수한 아이다운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정말 친절해요. 길에서 만나면 웃어주고 도움도 많이 줘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엠마야, 만약에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 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쁜 걸 권하는 언니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국제학교 견학할 때 만난 선생님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을 진짜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리사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아 보여요. 네덜란드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느낌이에요. 안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면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있고요. 미아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저는 엠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엠마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 그런 일이 여기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엠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제 국제학교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건 성적이나 진로 같은 거였어요. 리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른들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날 오후 이사벨과 함께 강남 지역을 구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에게 이상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여기는 왜 이렇게 안전해요? 엠마가 이사벨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한국은 원래 이래. 어른들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거든. 네덜란드와는 정말 다르네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서 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 정말 안전하고 자유로워. 그런데 한국어는 어떻게 배워? 국제학교에서 영어로도 수업하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아이들 스스로가 한국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반응 봤어? 응. 정말 놀라워. 특히 엠마가 이렇게 밝아진 건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 여기서는 정말 아이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체류 6째 날, 김 박사의 소개로 한국 의료계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의료진들과 한국 의사들이 함께하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마르틴, 오늘 특별한 게스트들을 소개해주게. 김 박사가 저를 여러 의료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온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독일에서 온 소아과 전문의 토마스 밀러 박사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한국에서 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토마스 박사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 딸이 학교에서 마르틴 박사님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의료진인 제가 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네. 처음에는 단기 연수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아이를 키워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토마스 박사의 딸은 현재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적응했나요? 정말 잘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죠. 다음으로 만난 분은 프랑스에서 온 내과 전문의 마리 듀랑 박사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어요. 파리에서는 아이들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학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료진인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리 박사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선진적이어요. 특히 예방의학 분야는 유럽보다 훨씬 체계적이고요. 미국에서 온 응급의학과 전문의 존 스미스 박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틴, 미국도 비슷한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 심하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네. 처음에는 연구 목적으로 왔는데 가족이 한국 생활에 만족해서 계속 있게 됐어요. 존 박사는 한국에서의 의료진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대형 병원들은 정말 국제적이에요.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외국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환영해요. 조건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급여도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연구 환경도 훌륭해요. 김 박사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마르틴, 내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 병원에서 단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말요? 응. 그동안 가족들은 한국 생활을 체험해보고 너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는 이상민 교수도 비슷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저희 병원도 외국인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유럽 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해요. 언어 문제는? 대형 병원들은 영어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생각보다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의사인 이 박사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가 높아요. 아이들 교육은? 한국 교육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안전하고 체계적이에요. 국제학교들도 수준이 높고요. 그날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외국인 의료진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토마스 박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르틴,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김 박사와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박사,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가? 물론이야. 내 상황을 들어보니 한국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일단 의료 면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네덜란드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물론 추가 시험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소피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의료진으로서의 커리어도 발전시킬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 경제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좋아. 오히려 네덜란드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우리는 한국 이주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느낀 것은 일종의 영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경험 후에 네덜란드의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습니다. 키폴 공항의 보안 검색은 한국에 비해 느슨했고 전반적인 질서의식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여기 돌아오니까 다시 불안해져요. 엠마가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리사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마음이 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소피아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 또 그 사람들이 서 있어. 정말로 엠마 학교 근처에는 여전히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그 광경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마르틴, 어땠어? 한국 음식 맛있었어? 음식도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응급의학과 동료인 피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전함? 아시아 나라들이 그렇게 안전해? 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환경이더라고요. 마르틴, 너무 이상화하는 거 아니야? 완벽한 나라는 없어.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엘렌 박사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렌,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뭘? 10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혼자 다녀도 안전해.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더라고. 엘렌 박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의료 시스템은? 그것도 놀라웠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혹시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주말 엠마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학부모가 반박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일주일 여행으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나요? 한국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른 학부모도 동조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충분히 안전한 나라예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덜란드 사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집에 돌아와서 엠마와 이야기했습니다. 엠마야, 학교는 어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 언니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한국이 그리워? 네, 정말 그리워요. 거기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리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으로 이사 갈 수 없어요? 안나와 미아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한국에서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다음 주에 응급실에서 또 다른 10대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였는데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를 상담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부모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일이 흔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그날 저녁 김 박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어. 정말? 결심한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아.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병원에서도 적극 도와줄 거야. 그 주말 우리 가족은 한국 이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더 심각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리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리사는 평소처럼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 소피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르틴, 리사가 이상해. 갑자기 토하고 어지럽다고 해. 지금 어떤 상태야? 의식은 있는데 계속 토하고 동공이 이상해. 의료진으로서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 때와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와. 내가 준비해 놓을게. 리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엠마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구토를 하고 있었고 동공 반응도 둔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1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검사 결과 리사의 혈액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엠마 때보다 더 순수한 형태의 물질이었습니다. 리사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리사야, 괜찮니? 아빠야.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리사는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레슨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언니들이 저를 불렀어요. 어떤 언니들? 엠마 언니 학교 언니들이요.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소피아가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언니 엠마 이야기 들었다.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했어요.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가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사 딸들이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어차피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어요. 이사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언니들이 이거 안 하면 너희 가족이 이 동네에서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협박을 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는 너희 집 주소도 알고 막내 동생들 학교도 안다고 했어요.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리사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무서워서 그냥 받아버렸어요. 한 모금만 마시면 끝이라고 해서. 그 순간 저는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까? 제 딸이 조직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나요? 위협적인 발언과 강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금액이나 지속적인 공급 관계는 없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 딸들이 위험해.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증거가 부족해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요즘 이런 일이 정말 흔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제 딸이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큰 피해는 없었잖아. 아이들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제 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애들아,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엠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으로 가요. 정말? 네. 더 이상 여기서는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 언니들이 안나나 미아에게도 접근할까봐.
안나와 미아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니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저는 결정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으로 가자. 응.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사 사건 이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린 최종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 결정했어. 한국으로 가겠어. 정말? 무슨 일이 또 있었어? 리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김 박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일단 의료면허 문제부터 해결하자. 네덜란드 의료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 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물론 추가 시험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김 박사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줬습니다. 첫 번째, 의료면허 전환 절차. 두 번째, 병원 취업 준비. 세 번째, 아이들 학교 등록. 네 번째, 거주지 확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의료면허 절차가 복잡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예상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정식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애들아, 아빠와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한국 이주요? 엠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어. 아이들의 반응은 즉시 나왔습니다. 정말요? 진짜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원해요. 정말 원해요. 리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나와 미아도 흥분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이모도 있잖아. 소피아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야. 여기 집도, 내 병원도, 내 인생도 모두 포기하는 거야. 알아.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의료진으로서 저는 이 결정을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접근했습니다. 소피아, 이걸 의학적으로 생각해봐. 환자가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 환경을 바꿔야죠. 맞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이 환경에서는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저는 의료진답게 리스크와 베네핏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리스크 언어 장벽, 새로운 의료 시스템 적응, 경제적 불안정성,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 베네핏 아이들의 안전 확보, 더 나은 교육 환경, 의료진으로서의 새로운 기회, 가족의 정신적 안정.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베네핏이 리스크를 압도적으로 상회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동료들에게 이주 계획을 알렸습니다. 마르틴,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해? 극단적이라고요? 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극단적인 선택인가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 다른 문화라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한 문화예요. 병원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마르틴 박사,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네덜란드 의료진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을 정리하는 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분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해서 2년 계약으로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만약 한국에서 적응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여기 집은 남겨두자.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은 한국 이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공부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해요? 일단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하자. 엠마와 리사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벨아, 서울에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좀 알아봐 줄래? 당연하지. 정말 기대돼. 오빠 가족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족 모두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소피아에게 확인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없을까?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한국행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이주를 결정한 후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도움으로 한국 의료면허 취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네덜란드 의료면허증과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그리고 임상 경력 증명서가 필요해. 번역도 해야 하죠. 당연히 공증 번역본이어야 하고
외교부 인증도 받아야 해. 서류 준비만 4달이 걸렸습니다. 네덜란드와 한국 양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의료 면허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법규와 제도를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김 박사, 한국 의료 시험이 많이 어려워? 네덜란드 의사 수준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다만 한국어 의학 용어에 익숙해져야 해. 한국어 의학 용어집을 구해서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소피아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여보, 응급의학과는 한국어로 뭐래? 응급의학과가 맞아. 발음이 어렵지 않네. 서울의 여러 대형 병원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가 제 이력서를 여러 병원에 추천해준 결과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첫 번째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네덜란드에서의 응급의학 경험이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화상 면접에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학과도 많이 발전했지만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의학 용어는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제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초기에는 응급의학과에서 임상 진료를 담당하시고 점차 국제협력 업무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종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 조건도 가장 좋았습니다. 마르틴, 축하해. 서울대병원에서 정식 제안이 왔어. 정말? 조건은? 급여는 네덜란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연구 기회도 많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어. 가족 지원? 아이들 학교 입학 도움, 주거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한편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국제학교를 알아본 결과 체드윅 국제학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내 딸 모두 입학 가능한가요? 네. 서울대병원 추천서가 있어서 우선 입학 대상입니다. 교육 과정은 영어 중심 교육이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거주지 문제는 이사벨이 도와줬습니다. 오빠, 강남구 대치동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 국제학교도 가깝고 병원 셔틀버스도 있어. 전세로? 응. 보증금은 좀 많이 들지만 월세는 없어. 네덜란드 집 임대료로 충당 가능할 거야. 비자 문제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초청장과 의료진 비자 추천서 덕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동반 비자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모두 동반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네덜란드에서의 마무리였습니다. 10년간 일했던 병원과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르틴, 정말 아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병원장이 송별회에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동료들도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르틴, 가족을 위한 결정이니까 존중해. 한국에서 잘 되기를 바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아버지, 손녀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래도 너무 멀잖니? 한국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비행기로 10시간이면 와요. 결국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해 8월에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진짜 떠나는 거야. 응. 새로운 시작이야. 아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정말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엠마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으로서의 입국이었습니다. 이사벨이 온 가족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오빠, 언니, 드디어 왔구나. 애들아,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아이들은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밝아 보였습니다. 첫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외국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병원 출근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첫 출근 날, 김 박사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르틴, 환영해. 정말 한국까지 와줘서 고마워. 고마울 건 없어.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지. 응급의학과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셨다는 마르틴 박사님이시군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야말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첫 근무에서 한국 응급실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김 박사, 여기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야. 그래? 뭐가 다르게 느껴져? 일단 환자 분류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접근이 눈에 띄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청소년 응급 환자의 현저한 차이였습니다. 김 박사, 여기는 정말 그런 사례가 드물구나. 맞아.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 네덜란드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었는데 아이들의 학교 적응도 순조로웠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는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첫 등교 후 집에 와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 여기 학교는 정말 다르네요. 뭐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리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나쁜 걸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나와 미아는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미아야? 발음이 정말 좋네. 소피아도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여보, 동네 아줌마들이 정말 친절해. 아이들에게도 잘해주고 좋은 동네에 온 것 같아. 응.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아이들 혼자 다녀도 전혀 걱정 안 돼. 한 달 후, 엠마가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학교 가도 될까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여기서는 안전해요. 다른 친구들도 다 혼자 다녀요. 드디어 엠마가 혼자 등교하는 날, 소피아와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보, 엠마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병원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유럽의 응급의학 프로토콜에 대해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국 의료진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국제협력 업무에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덕분에 유럽 병원들과의 교류가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3개월 후,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그래? 네덜란드 친구들과 뭐가 다르게 느껴져? 여기 친구들은 정말 순수해요.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피아도 한국 엄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여보, 여기 엄마들 걱정거리가 정말 단순해. 아이 성적, 학교 선택, 그런 것들만 걱정해.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했던 걱정들은? 그런 걱정은 아예 안 해.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앉아 한국에서의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애들아, 한국 생활 어때? 최고예요. 내 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어? 전혀요.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엠마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엠마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정말? 확실해? 네.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엠마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어때? 정말 좋아요. 다들 꿈이 확실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리사는 한국의 음악 교육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한국 바이올린 선생님이 정말 대단해요. 뭐가 다른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철학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준이 정말 높아요. 안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 네. 한국 전통 무술이잖아요.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더 알고 싶어요. 막내 미아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미아는 한국말이 더 편해요. 정말? 네. 한국 친구들이랑 놀 때는 한국말만 써요. 저도 병원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어 의료 용어에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이번에 유럽 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하실 논문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의 응급의학 시스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양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 의료진들이 네덜란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일 때였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네덜란드의 가정의 시스템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소피아도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국 생활 적응 도움 일이 정말 보람 있어. 어떤 점에서? 우리처럼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사벨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는 이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만났습니다. 오빠, 정말 잘 왔어. 아이들 표정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어. 고마워. 이사벨아, 내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엠마가 한국어로 쓴 일기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진짜 한국이 내 고향 같다. 네덜란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다. 진짜 자유 말이다. 리사도 비슷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뭐야? 걱정 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항상 뭔가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 편히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안나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을 보호해줘요. 선생님들도,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우리를 챙겨줘요. 한국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도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아버지로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네덜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손녀들 표정이 정말 밝아졌구나.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됐다.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애들아, 한국에 온 걸 후회해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네.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에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경험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으로서 제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하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응급의학 시스템 비교 연구로 국제적인 인정도 받았습니다. 마르틴 교수님의 연구가 양국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한국에서 의료진으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치료에만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예방과 치료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예방 중심의 사고방식이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려는 시스템적 접근법이 인상적이야.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엠마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한국에서 배운 예방 중심의 의학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리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빠, 한국 음악교육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여기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안나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사를 전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막내 미아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어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의료진 동료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마르틴,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으로는 정말 훌륭해. 혹시 우리도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의료진이라면 충분히 환영받을 거야. 실제로 작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소아과 전문의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르틴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유럽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의료진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한국 의료진들도 유럽의 경험을 배우러 갑니다. 교수님,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서로 배울 점이 많으니까 환자를 위해서라면 언어와 국경은 장벽이 될 수 없어. 소피아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한국에 오려는 유럽 가족들이 정말 많아져. 그래? 어떤 이유로? 대부분 아이들 때문이야.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지. 이사벨과는 이제 정말 가까운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잘 왔어.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근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부모님도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가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지난달에는 네덜란드 의료계에서 저를 초청해서 화상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의료진 가족의 국제 이주 경험이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한국 이주를 고려하는 의료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진이라면 한국에서도 환영받을 거예요. 그날 강연 후에 많은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마르틴,
우리 아이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정말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 현재 저는 유럽 의료진의 한국 정착을 돕는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가족 정도를 도왔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제가 내린 이번 처방전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엠마가 최근에 쓴 에세이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의 꿈은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네덜란드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마르틴, 너무 부럽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언제든 한국으로 와.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 의료진으로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때로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자가 계속해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처방입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저는 이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의료진으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지금도 한국 이주를 고민하는 유럽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전문가적 판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이주는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린 최선의 처방이었습니다. 의료진이면서 동시에 내 딸의 아버지였던 마르틴 박사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겠죠. 마르틴 박사가 의료진으로서 내린 처방전은 단순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으로의 이주. 그 결과는 가족 모두의 행복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만나 만들어낸 용기 있는 선택. 그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거주지의 변화를 넘어서 인생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마르틴 박사처럼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해답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덜란드 의사 가족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